사람이 아버지, 인생을 제가 망치는 좋은 건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꼭 칼을 들이대는 원수 때문만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웃으면서 들어온 사람, 아버님이라고 정중히 부르던 사람, 명절마다 두 손 가득 선물 들고 와 제가 좋아하는 홍삼까지 챙기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위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옥, 올해 69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은 하나 있습니다. 제 전부였죠. 젊을 때 저는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은 철물점을 열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게 문을 닫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었어요. 못 하나 사는 사람, 전구 하나 바꾸러 오는 사람 붙잡고 인사하고 웃고 외상도 해주고 그렇게 쌓은 세월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덕분에 큰 돈은 아니어도 아파트 한 채, 가게 건물 1층 점포 하나, 그리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제 편히 살 나이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결혼시키고 가게는 정리하거나 세주고 가끔 낚시나 다니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같이 여행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사람 약한 대를 치더군요. 아내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병이 발견됐을 땐 이미 늦었고 1년을 버티다 조용히 갔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이 그렇게 크고 조용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 제 발소리만 들리는데 그제야 사람이 집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집에 산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때 제 곁에 붙어 있던 게 딸이었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정이 많았어요. 엄마 닮아서 눈물도 많고 남 챙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 딸이 34세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투가 참 공손했습니다. 셔츠도 말끔히 다려입고 눈도 반듯하게 맞추고 술도 억지로 권하지 않고 과한 농담도 안 하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싹싹하고 영리해 보였죠. 이름은 민재호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했고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말끔하면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딸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좀 더 차분하게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때 저는 아내를 잃고 난 뒤라 딸이라도 웃고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결혼 후 처음 1년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와서 전도 부치고 김치 냉장고가 이상하다고 하면 기사 부르기 전에 와서 봐주고 제 생일엔 고급 한우를 들고 왔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장인어른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좀 울컥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저에겐 그 말이 크게 들렸거든요.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둘이 여행도 다니고 주말엔 사진 찍어 SNS에 올리고 가끔 제게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저는 속으로 아 그래도 내 딸 팔자 좋구나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 2년쯤 지나자 사위가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회사 일이 요즘 쉽지 않네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엔 거래처 관리가 너무 힘든데 차라리 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둘이 저녁 먹으러 와서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업 아이템을 하나 봤습니다. 건축자재 유통인데 이건 진짜 됩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세상에 안 된다는 사업도 없고 된다는 사업도 없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자 사위는 준비해온 것처럼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장 규모, 거래처 예상, 수익률, 창고 비용, 초기 투자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놀랐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군요. 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 재호 오빠가 진짜 몇 달 동안 준비했어?
이건 그냥 충동이 아니야?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사업은 준비보다 망했을 때가 더 중요해.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사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안 망하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죠?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 노후 자금이고 내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 둘이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 쉽게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물러나는 척했습니다. 아버님 뜻 알겠습니다. 괜히 부담드리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딸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재호 오빠 진짜 열심히 해. 요즘 시대에 월급만으로는 안 되잖아. 기회를 잡아야지. 저는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 없이 결혼했고 저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결국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안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저는 딸에게 늘 부족했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엄마 없이 결혼식 올린 딸, 신혼집도 넉넉히 못 해준 딸, 아내가 아플 때 병원비로 정신없어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 챙겨준 딸.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딸이 제 앞에서 울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반쯤 진 거였습니다. 아빠, 우리도 잘 살아보고 싶어? 재호 오빠 나쁜 사람 아니잖아? 딱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딱 한 번.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결국 저는 예금 중 일부를 깨서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은 쓰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오히려 당연하죠, 아버님. 하며 더 반듯하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괜히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아는구나. 그 돈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위는 바빴고 전화도 자주 안 됐고 주말에도 거래처 만난다고 돌아다녔어요. 딸은 아빠, 이번 달엔 드디어 흑자야? 라고 했고 사위는 명절에 와서 아버님 덕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그래도 딸내 미천은 만들어줬구나 싶었죠. 그런데 8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전화가 잘 안 됐고 딸 목소리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둘이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집에 와도 잠깐 있다 가기 바빴어요. 하루는 철물점 단골이 제게 묻더군요. 사장님, 사위분 요즘 차 바꾸셨더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차? 검정 수입차요? 동네 카페 앞에 세워둔 거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한다며 가져간 돈으로?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더니 한참 뒤에야 왔어요. 아빠 바빠? 왜? 너희 차 바꿨냐?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리스야? 그 목소리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딸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집안이 훨씬 좋아져 있었습니다. 가전도 바뀌고 소파도 새 것이었고 딸 손에는 전에 없던 고가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척 웃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로 갑자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업 장부 가져와봐. 그 말에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순간부터 사위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좀 밀렸다느니, 초기 투자금이 예상보다 더 들었다느니, 이건 돌려막기가 아니라 운영자금 순환이라느니. 그런데 제 눈엔 보였어요. 이건 이미 망가진 얼굴이라는 게. 딸은 옆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장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 돈 얼마 남았어? 사위는 끝까지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대신 말했어요. 거의 없어. 그 말에 제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억 5천. 그 돈은 그냥 통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젊은 날 허리 휘도록 일해서 겨우 남긴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사위는 고작 8개월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경찰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제 무릎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아빠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다려줘. 재호 오빠가 다시 일으켜 볼 거래. 한 번만 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이미 한 번 당했는데도 자식이 울면 또 무너집니다. 저는 결국 또 한 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을 걸었어요. 차부터 정리하고 집 지출 줄이고 내 돈 상환 계획서를 써오라고. 사위는 정말 진지한 얼굴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2달 뒤 딸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재호 오빠가 없어졌어? 뭐? 짐도 일부 가져갔고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그만뒀대. 저는 새벽길을 달려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거실 한쪽은 어지럽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서류 몇 장만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를 보고 저는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사위가 제 돈만 가져간 게 아니었던 겁니다. 딸 명의 카드론, 딸 명의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제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 상담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까매졌습니다. 사위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해온 겁니다. 제 돈으로 시작해서 딸 명의로 빚을 내고 마지막엔 제 부동산까지 손대려 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렸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속을 수는 있어요. 2번도 자식 때문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번 속으면 그건 더 이상 선의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수사는 길었습니다. 사위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뒤였고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끌어온 게 우리만이 아니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처갓집,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까지. 그 인간은 처음부터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 등쳐먹는데 재능이 있던 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더 분했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이었을까? 왜 나는 그걸 못 봤을까? 딸은 한동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고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도 힘들었지만 딸을 보면 차마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주변 사람들 반응이었습니다. 사위 잘못 들였네. 딸 또 보는 눈이 없었지. 괜히 장인 돈까지 손대게 했네. 남 일처럼 쉽게 말하더군요. 누군가는 딸 또 공범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었습니다. 딸도 피해자였습니다. 제 딸도 그 인간을 믿었다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 후 2년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딸 빚 정리, 법적 대응, 제 점포 지키기, 남은 예금으로 버티기. 저는 결국 철물점을 완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노후엔 좀 쉬려고 했는데 다시 새벽에 문 열고 밤까지 서 있어야 했죠. 한 번은 가게 셔터를 올리다가 갑자기 손이 떨려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이 나이에 다시 처음처럼 살고 있나? 그런데 그때 아내 사진이 떠오르더군요.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딱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호 씨, 살아야지. 딸까지 데리고. 그 생각에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딸도 조금씩 버텼습니다.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작은 회사에 다시 취직했어요. 처음 월급을 받던 날 딸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먼저 받아.
2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정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돈이 적어서 운 게 아니에요. 딸이 다시 살려고 하는 게 보여서 운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웃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호 씨 검거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렇게 멍하진 않았을 겁니다. 알고 보니 제주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내다가 또 비슷한 일로 잡힌 거였어요. 저는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안 와도 돼. 그런데 딸은 말했어요. 아니, 가야 돼. 이제는 내가 봐야겠어. 우리는 같이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사위를 처음 다시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초라해져도 그 눈빛은 그대로더군요. 처음 우리 집에 와 공손한 말투로 제게 인사하던 그 눈, 그 안에 이미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사위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나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어요. 너는 내 인생을 망친 게 아니다. 내가 망친 건 내 인생이야. 내 돈은 잃었어도 난 다시 벌었고 내 딸은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났다. 근데 너는 평생 그렇게 남의 인생 갉아먹다 끝날 놈이야. 사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사위가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분명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도 잃었고 노후도 무너졌고 딸 인생도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정확히 말하면 사위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치진 못했습니다. 대신 제 인생이 얼마나 약한 데서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처절하게 가르쳐준 셈이 됐죠. 사위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돈은 다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잃은 돈의 대부분은 끝내 못 찾았어요. 하지만 딸은 살았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집이지만 혼자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제게 말해요. 아빠, 그때 나 안 버려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그래도 잘 버텼지?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돈을 잃었냐 찾았냐? 사위를 감옥 보냈냐 못 보냈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더군요. 누군가가 내 삶을 망가뜨렸을 때 내가 거기서 완전히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상처투성이가 돼도 다시 일어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사위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 말은 한동안 제 삶의 전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제 돈을 빼앗았고 제 노후를 흔들었고 제 딸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 인생 전체를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너졌어도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제 딸도 끝내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누가 제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빌려준 건 후회해도 딸 손 놓지 않은 건 후회 안 합니다. 사위는 사위였고 딸은 딸이었으니까요. 사람 잘못 들이면 집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누구 손을 끝까지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집이 완전히 끝나는지 다시 버티는지가 갈리더군요. 저는 한때 사위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결정하는 건 사위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 뒤에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69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매일 가게 문을 열고 딸은 아직도 월급날이면 제게 밥을 사주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그래도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인간은 우리 돈을 가져갔지만 우리 삶까지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끝내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입니다.